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이제 부동산 제2절, 부동산 정책이죠. 이번 문제 우리가 4번 문제 우리가 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7강을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는데 뭐 어차피 이제 우리 내용들은 요약집에서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것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요. 요약집에서 다 본 거로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약집으로는 156페이지에 있어요. 요약집. 요약집 15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뭐가 배우셨냐면 임대료 규제 정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임대료 규제를 이제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죠. 분양가 상한제라고 이제 표시를 하면서 자, 가격과 양이 있어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지금까지 뭐가 잘 나왔냐면 공급하고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균형 가격이 성립이 됐죠. 그래서 균형 임대료가 만약에 우리가 7천만 원으로 구성이 됐다. 그럼 지금 문제를 풀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격을 올렸을 때에 대한 규제라는 얘기는 자, 생각해 보세요. 규제 임대료를 만약에 이제 8천만 원으로 한다면요. 자, 가격 올렸을 때는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최고가격제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서 가격을 인하했을 때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높였을 때와 낮췄을 때는 이걸 더 이상 받는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 지금 다 7천 받는데 8천 받으면 다시 또 균형으로 옵니다. 그럼 다시 균형으로 오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효과가 있다는 것은 가격을 내렸을 때죠. 그래서 여기는 자, 몇 번이 정답이냐면 당연히 2번이 정답이죠. 2번.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내용을 본다면 이번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했을 때 낮게 할 때면 높게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낮게 설정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초래되죠. 높였을 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계속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DR이라는 자체는 뭐 우리가 배우셨으니까 TDR은 아직 우리나라 제도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2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TDR을 넘긴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이익을 갖고 오겠죠. 자, 그 다음에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토지 단위세 운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한 다른 모든 토지세는 없애라. 토지세만 충당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공공토지 비축은 직접 개입이죠.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개입이라고 우리가 배우셨고요. 자, 부동산 개발에서 토지 수용 방식에 대한 건 뭐예요? 토지를 수용하니까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의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게 되면 실거래라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임대료 규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임대료 규제에서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거의 시험 문제 나오면 임대료 규제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주요 키포인트는 여기 있었던 거죠. 2번.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거의 물어본 게 지금 이 자체적으로 임대료 규제를 또 물어본 거죠.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다 규제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약 강의 때 단기적인 그래프를 이렇게 세워서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면 가격을 떨어뜨려도 못 줄여요. 장기는 더 많이 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효과가 발휘된다고 해야 돼요. 발휘되지 않는다는 자체가 틀린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걸 기억하신다면 자, 요게 장기거든요. 단기는 어땠어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래프가 완전히 수직이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는데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초과 수요가 벌어지긴 하지만 자, 기존에 있는 양을 못 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는 게 발휘된다. 또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번 문제는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를 규제한다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한다.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됐던 게 우리가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지금 그래프예요. 그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간다면 아까 단기에는 못 줄였잖아요. 그래서 초과수요가 요만큼밖에 안 오는데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임대주택 공급량이 더 감소하면서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장기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은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임대료 규제 정책은 공급이 감소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공급이 감소. 그래서 보조랑 좀 틀려서 조금 편법으로 간다면 이건 짝대기가 내려가잖아요. 장기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가면 조금 암기하시기가 좀 편하겠죠. 자, 그다음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우리가 함정으로 넣은 거예요. 다른 거 보시면은 특히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임대료가 상승한다. 자, 이건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임대료 보조는요, 얘랑 좀 구분하실게. 자, 임대료 보조 자체는 단기, 장기가 좀 틀려요. 그래서 암만 임대료를 보조하더라도 단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을 못 늘립니다. 그러면 주택 우리가 수요만 증가한 것 뿐이지 공급은 불변이에요. 공급은 불변의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가격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임대료가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장 임대료가 상승해서 자체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임대인이 혜택이죠. 여기까지도 가셔야 돼요. 이걸 노린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임대료가 하락되니까 임차인 혜택이다. 이걸 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은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낮게 된다는 게 여기서 키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됐던 건 예전에 자, 아까 장기에서 규제는 공급이 감소했는데 보조는 공급이 증가해요. 그 보자가 이제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짝대기가 올라가잖아요. 보조는 공급이 올라간다. 그래서 봅니다. 자, 우리가 주거 바우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거 바우처도 쿠폰으로 주는데 자, 공급자 보조가 아니라 수요자 보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조예요. 임대료를 보조하면서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 가구에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는 저번에 제가 했었죠. 그래서 6번 문제는 5번이 정답이었고 7번, 8번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안 했던 게 9번이죠. 그래서 다 임대료 규제 정책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자, 9번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풀었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다 넘어가고요. 중간중간에 왜 안 풀어드렸냐면 임대료 규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해드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9번 문제로 갈게요. 9번 문제 보시면 자, 정부에 대한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낮다고 본다는 자체는 이거는 뉘앙스가 딱 보면은 임대료 규제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지선다 중에서 임대료 규제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번하고 4번 중에서 정답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3번에 가시면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죠.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이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킬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보일러 설치 안 해주죠. 그죠? 그럼 질적 수준도 낮아지겠고, 그럼 기존 임차인들이 가갖고, 야, 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합니다. 그럼 기존 임대인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임대인 자체가 방 빼가겠죠. 방 뺐더니 집이 없어. 다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도배가 정이 들어요. 보일러 설치 안 해줘도 되죠. 다시 들어가죠. 이동이 활발한 게 아니라 이동이 저하되죠. 그래서 자, 항상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임대료 규제는 여러분이 갖고 가실 게 질적을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둔화시킨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질적을 어떻습니까? 떨어뜨리고 질적 문제를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둔화시킨다. 촉진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이제 겉다리예요. 그냥 다른 것들은 주택 바우처는 당연히 임대료 보조 정책 맞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를 지급하면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요. 자, 3번 했고요.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출제원들이 또 사이드로 잘라내는 게 C4도 장기전세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할 매입한 주택에서 항상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20년 범위를 30년으로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0년 범위 내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자,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자, 어디와 연결시켜서 제가 보여드리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55페이지 가시면 16번이 있어요. 55페이지 16번. 자, 55페이지 16번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출제는 요즘은 잘 되지 않는 취지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시험 볼 때는 이 분양가 규제 정책이 그때 당시 그 시험 공고 날짜는 어때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자꾸 바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조금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출제 문제가 낮은 편이 보통이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감정평가를 제가 강의하는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학계론이 있어요. 그 학계론 시험 문제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간평에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공인중개사 출제원들이 냅니다라고 그랬는데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중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간평 문제가 있습니다. 간평 문제를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제가 특강 같은 거는 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할 거예요. 그때 엑기스가 나옵니다. 그때를 좀 기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을 했으면 보통 시험 문제 나온다면 임대료 규제 정책이 거의고요. 맞물려서 분양가 상한제도 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임대료 규제 정책과 분양가 상한제는 똑같거든요.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소득에 대한 주거에 대한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그 주택 부담 능력을 높여주면서 부담 자체를 줄이는 자체는 정책적 효과는 똑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또 공급을 또 줄이게 되고요. 여러 가지 위축되니까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 규제를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갈게요. 자, 우리가 물론 뭐 정답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규제가 우리가 정되지 않거든요. 근데 또 내용을 또 한번 우리가 연습하는 건 중요하니까 분양가 또 상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가격제죠. 아까도 임대료 규제도. 그러면 가격을 또 프라이스하고 양을 정해놓는다면 자, 우리가 공급과 수요를 또 그립니다.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자, 여기가 이제 분양가격, 시장가격이에요. 잘 들어보시면은 이제 예전에 출제됐던 거를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한 문제 보지만 여러 문제 푼 정도로 이제 수준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분양가가 지금 있다,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최고가격제면서 이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거거든요. 그럼 가격을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하로 가야 된다고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하로 가서 규제 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내리게 되면요. 800만 원으로 규제를 해요. 너네 80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럼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요. 자, 어떻습니까?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되지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상한제는 무조건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는 초과 공급이 나오면 안 돼요. 초과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양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분양가 인하가 발생이 되고 분양가가 인하되고 자, 공급자들은 자기가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공급을 줄이고 질도 떨어져요. 그다음 자, 지금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해 버립니다. 그러면 신규와 중고의 차이가 나니까 시세 차익이 늘으니까 우리가 투기 수요가 또 늘어나죠. 그럼 더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특히 장기 가서 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는 이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격은 이제 택지비와 건축비로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원가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도입 배경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정이라는 단어는 학계론에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떨어뜨렸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거죠.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좀 우리가 경감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고요. 신규 분양주택 공급 위축 현상과 안 나와. 질도 하락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물어봤다는 거.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어떻습니까? 법적인 걸 많이 내요. 개론 문제를. 그래서 정책이나 개발 파트는 법적인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론상으로는 거의 다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출제가 됐던 거를 또 낸다는 자체는 좀 그렇거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출문제를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걸 간다는 것은, 법을 낸다는 것은 법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청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쪽으로 향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우리가 그 조세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합 문제가 17번이 전체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저희 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공법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그래서 차례대로 11번서부터 우리가 조세에 대해서 이제 갈게요. 그래서 조세라는 자체는 여기 교재로 보신다면은 참고적으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우리가 교재 어때요? 그 맨 마지막에 조세 정책이 우리가 있었죠. 그래서 페이지로는 163페이지 참조로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번으로 갈게요. 자, 11번으로 가서 이제는 이 주택 정책의 분양가 규제까지 봤으면 이제는 조세 정책을 보자. 조세 정책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느냐. 물론 뭐 예전에 다 제가 어떻게 어디 나온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제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조세에 대해서는 11번입니다. 11번을 갈게요. 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좀 어렵게 낸 게 교과서에 없는 걸 냈어요. 자, 5번이 정답인데요. 자, 우리가 그 해설에도 있지만 어때요? 이 조세를 이 절세는 합법적인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절세시키는 거니까. 근데 조세 회피라는 자체는 우리가 불법적은 아닙니다. 불법적은. 탈세는 불법적이죠. 그래서 조세 입법적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문을 얻어서 뭐 전문가한테 뭐 회계사한테 맡기든가 이렇게 해서 절세시키는 거 있는데 이 조세 회피라는 자체가 불법적은 아니지만 좀 사회 비난을 받긴 하죠. 근데 불법적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조금 교과서에 없는 것을 냈어요. 노린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예전에 다 풀었던 거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공급의 확대, 그 다음 어떻습니까? 호화주택 건축 억제했던 것 같은 주택문제 해결수준의 기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는 자원 배분의 재분배 기능을 하죠. 자원을 또 재분배 기능을 하고요. 자, 양도세를 증가시킨다면은 보유자가 거래를 뒤로 미루게 되는 게 동결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꽁꽁 얼어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는 게 이제 동결효과다.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적 가격 탈락성이 낮은 쪽이 비탈러 쪽이에요. 비탈러 쪽이 불리하죠. 그죠? 그래서 비탈러 쪽인 것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틀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요 자체는 이제 절세는 합법이냐 아니면 이제 조세 회피와 탈세는 불법이냐 이런 거는 이제 안 내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제 12번입니다. 자, 12번은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요. 자, 이 문제가 예전에 나왔던 걸 똑같이 뺏겼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세요. 토지 이용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보유세 부과할 때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합니까? 아니죠. 동일한 세금을 하면 그 목적에 맞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있다면 차등가세를 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 이용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습니까?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걸 또 뺏겼다는 거. 자, 이번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이 증가하면 증가되는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 전가되겠죠. 자, 주택의 보유세 감면을 또 자가 소유를 또 추진시킵니다. 보유세를 감면시키니까 또 많은 주택을 또 우리가 소유하게 되겠죠.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게 되면 많이 사니까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되겠고요. 자, 공공주택을 많이 확대시키면 어떻게 돼요? 대체재가 많아져요. 임차인들이 갈 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임차인의 전가되는 현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죠? 자기 부담을 좀 줄인다는 거죠. 요게 이제 5번 문제가 또 요새 나오는 또 틀이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 나왔던 문제가 약간 좀 어렵게 떴습니다. 어떻게 떴냐면, 자, 예측을 했었는데, 저는.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지금 제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164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애들이 뺏겼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쉬운 거부터 갈게요. 13번에는 5번이 정답인데,
자, 5번에 대한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쉬운 것부터 본다면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로 틀린 것은 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 우하향 수요곡선은 의미가 없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자, 우리가 탄력적인 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세요.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탄력적이라는 것은 유리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버리시냐면 수요가 공급보다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지고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라는 건 공급이 더 유리해요. 그럼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럼 수요자가 실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함으로 소비자의 잉여는 감소한다. 자, 이건 잠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잉여라는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요. 자,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과 수요가 있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 칠판 두 개를 지금 판매한다면, 칠판이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지금 1,000원에서, 자, 원은 뺄게요. 원 합시다. 원. 1,000원에서 10개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시켜요. 그럼 재산세를 부과시키게 되면 이제 이 공급자한테 부과시키면 이 공급곡선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좌상향 이동한다 그러는데요. 좌측은 양을 줄이고 가격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재산세를 부과시킨 거죠, 정부가. 그럼 재산세를 공급자한테 부과시키게 되면, 자, 100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전가되진 않죠. 탄력성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 부분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걸 가기 전에 조금 우리가, 뭐부터 알아두시냐면요. 가볼게요. 이걸 이제 그리기 전에. 자, 잉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약간 경제학적인 관점인데요. 들어보시면요. 자, 우리가 가격하고 1,000원하고 10개가 10,000원에 거래가 됐다면, 우리가 이 공급자는 10,000원의 수입이 생겼고, 수요자는 10,000원의 지출이 된 거죠. 가격 곱하기 양이 전체 수입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요게 이제 있다면요. 수요자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가 비싸도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자기가 원하는 건데, 자, 어떻습니까? 이것만 내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소비자의 잉여, 이렇게 수요자의 잉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공급자들은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 공급곡선 밑에 있는 부분이 생산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내겠다라는 이 비용으로서 계속 여기에 대한 부담을 한다는 거죠. 이게 생산비인데 만약에 칠판 주기가 우리가 만약에 800원의 생산비가 들어갔으면 200원, 1,000원에 파면 200원을 더 받았잖아요. 요게 잉여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공급자의 잉여입니다. 공급자 잉여, 요 부분이. 그러면 이제, 자,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를 이제 아셨죠. 그 상태에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자, 부과하게 되면은, 자, 어떨까요? 우리가 부과하게 되면은 지금, 어때요? 세금을 부과한 것만큼 이렇게 누가 부담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1,060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요 60원만큼은 누가 부담했냐? 60원만큼은 우리가 수요자가 부담한 셈이 있거든요. 수요자. 그럼 임차인이 부담했다면, 수요자가 부담했다면,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건 세금을 냈고 자기가 요만큼의 잉여를 가져간 거죠. 그죠? 그죠? 그럼 요만큼의 이제 잉여를 가져가면서 요만큼에 대한 것도 손실이 온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뻥 뛰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 손실인데.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공급자는 자, 1,000원에 판매한 게 아니라 960원에 판매한 게 돼요. 왜냐하면 40원을 지가 부담하니까, 공급자가. 자, 그럼 아까 요 부분이 잉여였잖아요. 그러면서 주니까 자기가 양을 줄여버리니까 만약에 8개로 이쪽 부분도 뻥 떠지죠. 그럼 이쪽이 이제 전체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손실이. 자, 그러면서 자, 세금을 걷어서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이만큼 걷었지만은 얘네들의 잉여는 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잉여는 이쪽 전체에서 요만큼만 됐기 때문에 이만큼이 준 거죠. 자, 공급자도 어떻습니까? 이
960원에 팔게 됐죠. 40원은 자기가 부담하니까.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원하던 잉여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요만큼밖에 못 얻어먹은 거죠. 그럼 요만큼 전체 손실이 온 거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래세 인상은 세 수입 증가분은 정부가 기록됐지만 이만큼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발생한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제 요약집에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량이 감소하면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잉여가 모두 줄겠죠. 그러면서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했으나 그로 인한 민간의 후생 감소의 합,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정부의 조세 수입보다 크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더 발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웠던 얘기인데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걸 갖췄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빨리. 왜냐하면 지금 정책 파트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계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투자는 8문제가량 출제가 되는데 계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책을 마치고 투자 파트를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56페이지 마무리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뭐 우리 이 것만 나온 게 아니라 타 법도 나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마지막 문제는 이제 종합적인 문제를 낸 거죠. 17번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을 올린 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는 우리 들어가요. 우리 범위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할 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갈렸죠. 부동산 가격 공시법과 감평사에 대한 법이 다뤄지면서 자, 이 공동주택은 누구야?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보통 시험 문제에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만 합니다. 다른 건 다 공동이에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또 기억 들어가니까 자, 이거는 국장이 합니다. 그죠? 계속 국장, 국토부 장관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국장의 의견을 들습니까? 그죠? 국장의 의견은 아니라 그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는 계속 출제됐던 기출이었어요. 그래서 토지 선매라는 건 군법 시간에 배웁니다. 국토의 개임이 이용하는 법령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에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예요. 수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 매수입니다. 협의 매수. 그래서 군법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도 나왔어요.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침범한다고. 근데 중개사법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던 걸 꽃대로 베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렇게 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중개사법이 학교로 나온다. 그럼 제가 중개사법을 다 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작년에 찍었어요. 아까 분양가 상한제는 도시공원 생활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무조건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또 간병에서 나왔던 걸 또 바로 낸다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하고 가셔야죠.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요. 선분양, 후분양도 출제가 잘 되지 부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걸 바꿔서 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건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들어보셔야 됩니다. 선분양은 팔고 짓고요. 얘는 짓고 팔아요. 그럼 우리 아직까지는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델하우스를 짓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게 되면은 이 계약금을 주게 되면은 건설회사가 돈이 들어와요. 선분양은. 그럼 공급자들이 공급이 얼마 늘겠어요. 공급이 늘어납니다. 근데 후분양은 어떻게 됩니까? 짓고 팔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요. 대형 건설이 독점을 갑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에서 물량이 잘 안 나오죠. 공급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제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후분양이다 이렇게 강의했거든요. 그럼 자, 편법을 좀 이용합니다. 후분양은 짝대기가 내려가잖아요. 공급이. 그 다음에 얘는 짝대기가 서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제 옛날에 편법이 나왔었는데 어떤 게 더 공급이 늘어나요? 선분양이죠. 후분양은 선분양에 비해 주택 공급이 감소합니다.
주택을 위축시키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하는 자금도 더 많은 부분으로서 사업 부담도 증가되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가야 되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가 단점이라는 거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걸 도입하면서 우리가 후분양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또 활성화를 시키려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5번이 정답인데, 자, 이 준공공 임대, 공공에 중하는 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 임대 사업자가 제가 10년이 8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적중이 됐어요. 8년 이상 임대를 한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한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가 투자론으로 가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게 지금 어때요? 자체적으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산 자체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 파트에서 이제 57페이지 가서 이제 부동산 투자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책 파트는 이제 제가 해드린 거.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에 대한 그 원인하고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풀어봤던 게 직접적과 간접 개입을 바꾸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거 우리 꼭 체크하셔서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정책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트를 바꿔서 부동산 투자론으로 갑니다. 투자론은 7에서 8문제가 출제가 돼요.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책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위험이라는 자체, 부동산 투자, 교과서에 있지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위험은 사업상 보통 사금 법인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사업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상은 사업 자체에서 오죠. 그래서 수익성과 관련됩니다. 수익성과.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위험이 있고, 운영 위험이 있고, 위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상이 항상 바뀌죠. 수요 공급이 항상 변하고, 그다음 운영이라는 것은 이따 나오겠지만 영업 경비에 대한 변동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할 때 영업 경비가 변동하면 안 되죠. 영업 경비의 변동이라는 게 나오겠고, 그다음 위치적이라는 자체는 여기 이제 다음에 뜰 가능성이 큰데, 자, 위치라는 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29번지 아파트가 있고요. 30번지에 공원이 있다. 그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갔죠.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뀝니다.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상대적 위치에 대한 인문적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얘를 경제적 위치라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강남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남은 어때요? 고조선하고 지금의 위치의 변함은 없어요. 근데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죠.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라는 걸 이따 나올 거예요. 그걸 예상하고요. 자, 금융적이라는 건 뭐예요? 금융은 자금의 융통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많이 빌리게 되면 그만큼 지렛대 효과는 커지죠. 지분 수익률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법적이라는 법률적 위험은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법률적이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변화죠. 정책이 변해서, 자, 아파트 부지에다 내가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를 묶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규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위험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인플레 위험이 참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시킬 텐데, 자, 인플레라는 건 뭐냐면, 자, 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바로 직결시키는데, 이게 1번이 들었어요. 장래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물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대출자는 이제 그 원금과 이자를 받은 그 원금에 대한 실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자 부담이 줄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씩 받다가 그걸 올려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동보다는 고정이 아니라 고정보다는 변동이다. 바꾸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번에는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이자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보다는 변동을 선호한다.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게 똑같이 출제가 12번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갔다 오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12번에 가시면은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자, 볼게요. 자, 니은이거든요. 미리 갑니다. 니은에 보시면은
자, 좀 돌려냈어요. 차입자한테 고정금리를 대출하는 건 은행이 위험해요. 그죠? 그 인플레이션 위험을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다 갔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27회 때 나왔던 거, 예전에 나왔던 걸 포트를 뺏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묶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가르쳐 드리면, 자, 기억은 맞거든요.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 악화, 수익성과 관련되는 것은 시장 위험이에요. 사업상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기 침체라는 게 직접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시장 위험을 얘기하면서 이건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포트폴리오화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갔다는 거. 그럼 그렇구나. 기출문제 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유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바꿔내겠냐. 자, 합니다. 일단 1번이라는 거 아셨고요. 자, 부채 비율이 크면은 지분 순이익이 커져서 위험도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아까 운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운영은 이제 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위험한 건데, 오퍼레이팅 위험이죠. 운영에 대한. 그러면 사무실을 관리하거나 근로자가 파업한다든가, 특히 영업 경비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운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기될 수 있는 수익이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이 있잖아요. 위치적 위험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가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우리 출제자분들은, 우리 강사들은. 자, 어떻습니까? 절대적 위치가 바뀐다 나올 수 있고요. 유동성 위험은 이제 어때요? 유동화되는 자체에서 현금화가 많이 될수록 유동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럼 현금 우리가 어때요? 주식하고 금 같은 건 빨리빨리 유동화가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내놓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현금화가 안 되니까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위험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문제 자체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쭉 문제가 좀 많이 또 우리가 나와 있죠. 자, 포트폴리오를 또 우리가 가기 전에 포트폴리오 좀 봐야겠네요. 포트폴리오를 조금 중점적으로 이제 우리가 냈다라는 자체를 이제 보는데, 자, 여기 볼까? 13번 정도는 충분히 염두에 갈 것 같아요. 13번. 그래서 지금 가는 거와 연결시킨다면 13번이 이제 간접적으로 유동성 위험을 냈어요. 자, 그래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의예요.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의 개념을 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물자산의 특성과 그 다음에 토지 영속성이 있죠.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앞쪽에서 이제 문제가 토지의 특성, 영속성 때문에, 자, 지금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치가 지금 하락했어요. 그럼 우리가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조금 이 거래를 미룰 수 있다는 얘기죠.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하다.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하고 이자는 우리가 감가하고 이자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겁도 없이 세금공제가 되다니 영업소득세에서 얘기할 겁니다. 또 이런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우리 부동산. 그 다음에 전세제도도 지렛대 효과 들어간다. 자, 레버리지 효과가 지렛대 효과예요. 타인 돈을 이용해서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죠. 그럼 전세 자금은 타인 자본이고요. 제가 전세 계약이 2년이 끝나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제도도 지렛대 효과에 들어간다고 시험에 나왔었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과 연동해서 상승하는 기간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근데 실물 가치는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 갖고 있으면 여러분 부동산 살려고 하거든. 여러분들은 부동산이 오히려 좋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근데 여기가 틀렸죠. 자, 부동산은 주식은 현금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특히 이제 부동산은 장기에 가서는 현금화 시킬 수 있지만 단기에는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현금화할 수가 없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가끔가다 출제가 됩니다.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이제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물어봤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었던 거 다시 정리해 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지금 우리 교재 57페이지에 1번 문제를 풀었죠. 투자에 대한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좀 넘기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요. 아직 안 갔지만 61페이지 12번을 봤어요.
12번은 이제 딱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 부동산 투자 위험하고,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포트폴리오가 나오겠구나. 포트폴리오를 좀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13번까지 갔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알아야, 우리가 포트폴리오 알아야지만 이제 되니까, 포트폴리오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자체가 시험에 나오니까 일단 간단하게 우리 공부를 해보고 문제를 접하도록 할게요. 내용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포트폴리오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이론이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고 이제 제가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포트폴리오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지금 제가 풀 문제가 지금 몇 번 문제냐면 일단 수익률에 대한 계산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계산 문제 때 해드리고 59페이지로 가시면 6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 6번 문제부터 보고 오죠. 6번은 이제 가장 포트폴리오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 이제 다 넣어놨는데요. 6번부터 이제 가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조금 다음 시간을 넘기겠는데, 자, 포트폴리오의 이론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이론은, 자, 우리가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딴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따왔기 때문에 주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갑돌이가 지금 한 10억이 있어요. 그래서 A, B, C, D 자산에 투자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딸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딴 거를 잃은 거를 커버할 수 있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그죠? 제거한다고 보통 보는데요. 여기도 위험을 여기 있는 걸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장 상황이 모든 자산에 와요. 그래서 이따 이제 보겠지만은 책에 아니면 우리 내용에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든지 인플레가 심하다든지 이자율 변동이 심하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자산에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체계적 위험이다. 근데 만약에 한 자산에만 투자를 했어요. 아까 운용 위험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한 자산에만 투자해서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합니다. 당 만드는 곳이죠. 그럼 이거는 하나의 개별 자산에 투자한 거죠. 자, 그럼 이건 피할 수는 있습니다. 피할 수는 있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죠? 만약에 돼지고기, 소고기 만드는 데 투자했다, 그러면 이걸 커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를 본다면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입니다. 그럼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라는 거.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되죠. 그럼 쟤네들이 물고기라면 구성자산 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구성 항목 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자체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밌게 여름철에 휴가를 떠나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으로 이제 짱박을 놓게 되면 노동들이 들어오게 되면 훔쳐가는 게 빨리 훔쳐가죠. 그래서 이거를 10만 원짜리를 10장을 나누게 되면 분산 투자가 되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한 2개 훔쳐가면서 아우 좀 적게 훔쳐가죠. 노동들은 이제 시간적 제약이기 때문에 3시에 출근하면 4시에 또 5시에 퇴근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10,000원짜리로 100장을 깔아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훔쳐가는 숫자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분산 효과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고요. 자, 지금도 보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연결시키겠지만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절대 못 제거시킵니다. 그럼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그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총위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체계적 위험은 자, 모든 자산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만 잘하면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신다면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갈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좀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식에서 따왔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집중이 아니다, 분산이다. 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임을 줄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암기기법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